그러시군요. 야, 그런 분치고는 좀 과격하다고 그럴까요? 야, 쿠데타가 이 시점에 필요하다. 본격적으로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아까도 잠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이유로 이제 쿠데타가 지금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필요한 거는 우리가 내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절실한데, 지금 시절에 5.16 때도 아니고 12.12도 아닌데 지금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이제 3기지 않습니까? 네. 김대중 노무현의 그 반역, 친북 정책에서 이제 완전히 종북 정책으로, 그리고 뭐 문재인을 갖다 뭐 이야기하기를 문재인 바이러스다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히 종북 파쇼 혹은 공산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리액션으로 우리도 쿠데타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우리가 제가 이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은 네. 지금 한 약 3,000개 정도의 단체들이 종북 좌파 단체들이 있고요. 한 400명 정도의 주요 인물들, 종북 좌파 인물들이 있고 한 5만 명 정도의 요원들이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라는 게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것은 쿠데타가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되려면은 한시적이라도 우리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자유민주주의는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니까 무조건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만 있는 것은 그 방종이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자유가 있으면 항상 규율이 있고 권리가 있으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의 헌법 뭐 1조 2항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세계적인 기준인데, 그건 뭐냐니까 공공 질서를 파괴하거나 또 타인의 법익을 해치지 않는 한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 질서를 파괴한 겁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번에 그 보시다시피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든가 또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친북 활동 혹은 그것을 공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민주적인 활동도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정보기관 같은 경우 한 16개 정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초법적이냐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단체,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고, 특히나 군 같은 경우는 군은 민주적인 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메가드 장군의 군령에는 군에는 여기에는 민주주의가 없다고 글을 썼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비민주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건, 안타깝게 생각하는 중 하나는 한국이 사실은 일본하고 달리 아시아 전제적인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전제적인 전통은 문명과 그 노예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책임 없이 권리 없이 교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나 그런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비교학자이기 때문에 각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가 2번이나 실패한 독일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이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1838년에 독일의 그 유명한 파울스 키레에서 자기들이 독일 통일을 하겠다 했지만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를 원했기 때문에 그 당시 프로이센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독일 통일로 갔고 1차 세계대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지면서 나치가 집권을 하게 되고 또 2차 세계대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독일 사람들은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양과 재산이 없는 체제는 그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독일은 유명한 우리가 그 재산 행성지축이라고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독일의 시스템을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교양과 재산을 강조하는 그런 체제였고, 이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것을 강조한다면 당연히 이것이 필요하고, 한국은 지금 뭐 입법, 행정, 심지어는 그 언론,
그리고 교육, 여기 더 나아가서는 종교계까지 종북 기생충들이 창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총선이나 대선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아마 비상 대권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얘들이 하는 게 공수처이 바로 예. 그 쿠데타 근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사법적 그 리액션으로 우리도 이제 이쪽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예. 이게 군사 쿠데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 뭐 공기를 말씀하시는 제일 거예요? 좋은 것은 이제 시민들에 의한 선거 혁명이겠죠. 이번에 4.15 총선이 제가 볼 때는 70년 건국한 우리나라가 네. 이것이 아마 하나의 저는 역사적 전환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이 이번에 총선에서 지게 된다면 저들은 이미 공수처법과 그리고 사회주의화를 아주 그냥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연방제 개헌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로 가겠죠. 이번에 그리고 이제 우파가 득세를 하게 되면은 성공을 하게 되면은 다시 리액션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패할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저는 옛날처럼 군사 쿠데타라도 할 수 있는 좀 소신 있는 지도자 군인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군인이 지금 있을까요? 저도 몇 년 전에 군 장성들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만 군 장성들끼리 자기들이 똥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신이 없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어쩌면은 우리 한국의 한국이 오랜 동안 조선 시대가 온 것은 뭐냐니까 책임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쿠데타론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시민들 보면은 쿠데타를 어떤 예를 들어서 똥별이 아닌 참별이 일으켰다고 합시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거를 과거에는 그걸 말하면 지지했거든요. 5.16 혁명도 지지했는데 아니면 이제 무서워서 지지할 수도 있고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좌파들이 이렇게 이제 아주 대깨문들이 설치고 일반 중도라든가 이런 분들도 쿠데타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작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주의, 저도 당시 많은 그 당시 쿠데타론을 제기하고 나서 그 사이버 테러뿐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도 당하고 심지어는 그 불법 게시물까지 학교에 부착이 되고 그리고 집단으로 찾아와서 총장실에 난입을 해가지고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바뀌었어요. 바뀌긴 그래서 왜냐하니까 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서 이건 완전 쿠데타이기 때문에 공산 파쇼냐, 공산주의 파쇼냐, 종북 쿠데타냐 여기에 대해서 리액션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사실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그게 시민들 분위기는 바뀌었는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제가 언제 느꼈냐면요.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자살을 해서 제가 하도 원통하고 분통해서 이제 첫날서부터 끝날까지 친구가 죽은 게 안타까워서도 있었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요. 매일 갔어요. 매일 가서 이제 소주 먹으면서 이제 지켜봤어요. 그런데 제복을 입은 장군들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다 예비역들, 옷 벗은 사람들 의미가 뭐 있습니까? 지휘권이 없는데 옷 벗은 장군들 사복 입고 옷을 벗었으니까. 제복을 입은 장군들 한 명을 못 봤어요. 제가 첫날서부터 마지막 날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얘네들 이 똥별들 그 분개하는 그 왜 안 왔겠습니까? 그 진급에 영향을 받을까봐 문재인 정권에 피해를 받을까봐 눈치 보고 하나도 안 온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이거 어렵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군인들을 만나니까 이게 뭐냐니까 내부 경쟁 시스템이 강합니다. 군인들은 이제 장군이 되지 못한 사람 혹은 뭐 장포대를 해가지고 장군을 포기한 대령들로 크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유사 출신에. 그러다 보니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같은 그 장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토를 하는 게 있더라고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장군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능력보다는 이제는 정치적인 이 색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장군들이 이제 옛날에 그 박정희 장군 같은 그 청렴하고 그 위국 헌신하는 그런 사람 만나보기 힘들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또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또 기대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 답답한 시민들이 광화문에 이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우한폐렴에도 불구하고 참 나오는 게 쿠데타를 어떻게 보면 바라는데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니까 날에도 나가서 태극기 들어야 되겠다. 그런 그런데 심정으로 상승작용을 할 수 있으면 왜냐니까 이번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순신 장군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 당시 선조의 그 이제 작전권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네. 무리한 그 작전을 출병을 하게 되면은 지면은 자기 조선 수군이 패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조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반기를 든 것처럼 윤석열 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좀 소신 있는 부인들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4월 15일 총선으로 해가지고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고서 자연스럽게 정권이 넘어오면서 이제 그러되면 이제 대통령이나 정권에서 이제 한번 그걸 할 수 있어요. 비상 대권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얘기를 했으니까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보면 검찰 쿠데타를 그렇습니다. 일으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종의 쿠데타인데. 금난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쿠데타인데. 쿠데타입니다. 도쿄지법에서 도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겁니다. 이제 이게 분위기가 이제 군사 쿠데타 하면은 이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에 이제 뜻 있는 이제 그 군사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별넷이 됐든 별셋이 됐든 그 박정희 장군처럼 모여서 밑에서부터 야 우리 이거 뒤집어 엎자. 그 대신 과거에는 탱크를 밀고 뒤집어 엎었는데 그게 아니라 의견 통일을 하자. 그래서 그 합동된 어떤 선언문 같은 거로 예를 들어서 장군들이요. 장군 숫자가 지금 몇 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반 정도 이상만 예를 들어서 장군이 몇 명인지 1000명이라고 칩시다. 난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501명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51%면은 아니면 이사회에서도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1%의 장군들이 서명을 해서 문재인 하야하라. 아니면 우리가 걸기하겠다. 이런 그 선언문 낭독으로 그럼 아마 이게 통과 안 되면 우리 다 옷 벗겠다. 그런 정도 하면은 엄청난 쿠데타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땡꾸로 밀고 들어와서 뭐 되겠습니까? 사실은 수보다는 우리가 5.16 군사혁명을 하더라도 거의 불과 4,500명 정도의 군인으로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리 조선에서 옛날에 연판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뜻을 도모할 때는 이름을 돌리듯이 그렇게 또 하겠지만 소수 정예의 부대로서 옛날 원래는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유신 체제 같은 걸 보나파티즘이라고 그럽니다. 이 보나파티즘은 일반적으로 군인 출신이었지만 그 국가 리더십이 워낙 개인 리더십이 강한 체제입니다. 그런 체제가 무너지면 보통 군사 독재로 돌아온답니다. 그러면 그때 군사 독재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그때는 군사 쿠데타인데 주로 정보기관이 중심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 기한 정보기관보다는 더 이제 아마 첨단에 다시 말해서 어떤 특수군 중심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뭐 청와대 수비대라는 이런 데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의 그 경호원한테 죽은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수나라의 뭐 문제라든가
그리고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죽었거든요. 필리포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가능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심지어는 야. 지난번에 정강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호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당신 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야,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 과거 몇십 년 전에 김재규가 예. 자기 나름에는 거사를 저질렀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습이 안 되잖아요. 예. 그 시절에도 정보부장이 수습을 못하고 이제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결국은 뭐 자기가 처형되고 말았는데, 만약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측근에서 그런 거사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게 아마 수습이 될까요? 예. 그런데 네. 단계를 나눠봐야 됩니다. 쿠데타를 하되 자기가 직접 집권을 하겠다는 쿠데타가 있고 예. 그것을 이제 도와서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만 하고 자기는 국무로 돌아가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다시 말해서 지금 사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선거법 위반하고 있는 현행법으로 위반하고 있는 문재인을 체포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니까 저기 청와대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군의 무력만 빌려가지고 네. 그것을 정리를 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국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제한적 쿠데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가능한 방법은 이제 전방위로 윤석열이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쿠데타라는 건 뒤집어 엎는 것보다도 진짜 힘에 대해서 예. 살아있는 살아있는 권력에서 제대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할 때 뭐 시민사회가 뭐 유튜브 등 해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군대에서도 말하자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장군들 막 51%가 그 지지 선언을 하고 여기 수사하는데 권력이 개입되면 안 된다 하고, 우린 군은 그럼 가만 안 있겠다는 어떤 선언문이 나오고, 국제사회에서도 어떤 미국에서든지 그런 메시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딱 어떤 플랜에 의해서 나오면은 꼼짝없이 뭐 하야로 몰아가는 그런 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군이 아마 미국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또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미군이 갖고 있는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저는 아주 이번 기회에 아마 이 올해 안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면 가능성 중에 하나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